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여러분,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역사 문제, 동아시아의 역사 문제, 특히 우리나라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이 여러 가지 역사 인식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북공정도 있고요. 또 임나 일본부설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역사 왜곡 식민사관, 식민역사관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식민사관을 또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국사 세특을 이제 시험 끝나면 이제 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뭔가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팩트라고 생각하고 뭔가 정해진 틀 안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100%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이 많이 되었었고, 그 왜곡된 역사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세특을 쓰면 좋겠다. 특히 어느 영역에나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선생님이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본의 역사 왜곡이 언제 이렇게 심각했냐면은, 자, 배경이 1922년 조선사 편수회에서 이런 이제 기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조선총독부 산하에 있었는데 이 기관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역사적 기록을 싹 모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뭔가 이 조선 사람들의 멘탈을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우리가 배워야 하냐면요.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마치 그런 거예요. 저는 전주이 씨고, 그리고 전주이 씨는 어쨌든 이성계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효령대군파인데 세종대왕의 형아예요. 그러면서 이 세종대왕이 효령대군께 엄청 극진히 이렇게 대접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생각을 할 때마다 아주 뿌듯해요. 그죠? 왜냐면은 저는 뼈대가 있는 그런 집안이라고 생각이 이게 착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죠. 그쵸? 조선 후기에 뭔가 그런 이제 납속책, 공명청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쓰더라도 그래도 이성계의 자손이 기분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게 저의 역사인 거예요. 그쵸? 그렇게 멀리 안 가더라도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런 업적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뿌듯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각자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저의 가족 역사에 대한 그 사관이에요. 역사인식이라는 게 이코르 사관, 역사관, 사관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 왜곡을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의 조상이 조상이 멀리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고 싶진 않지만 저를 예를 들지 말고, 아무튼 어떤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조상을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별 볼일 없고 그냥 조선시대 때 노비였고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이 알게 된다면은 뭔가 위축이 되고, 그쵸?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자수성가 하면 되지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거를 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는 이것밖에 안 돼. 우리의 능력은 이게 한계야. 이런 의식을 뭔가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삼국사, 조선사, 삼국사라고 하는 건 우리 고대, 그죠? 고대인데 고대는 우리 현재의 거울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대 의식이라는 거 제일 먼저 고쳤고요. 그 다음에 조선사는
특히 왜곡을 많이 합니다. 그에 비해서 고려사는 왜곡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일본과 별로 관련이 많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곡을 하지 않았고, 어쨌든 그 목적이 뭐였냐면은 한국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식민사관이었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너희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정말 어이없는, 여러분도 이걸 보다 보면은 화가 날 거예요. 자, 특히 2001년 일본의 새로운 교과서를,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왜곡된 일본 역사 교과서를 편찬을 했고요. 특히 여기에서 강조를 한 게 뭐냐면은, 거기는 이제 역사 교과서가 6종이 있는데 6개 모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그런 명칭을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했다는 거죠.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렇게 배웠던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뭔가 나중에 한 3, 40년 지나서 이 사람들이 일본의 정치를 이끌어갈 때, 그죠? 우리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3가지 이론에 대해서,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죠. 이것도 뭔가 힌트네. 당연히 딱 봐도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나오죠. 자, 그래서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율성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타율의 반대가 자율이잖아요. 자율적으로 뭔가 이렇게 발전을 한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인데, 자, 이게 근거가 뭐냐? 지리라는 거예요. 지리. 자, 한반도. 여기에 빈칸이 뭐냐면은 한반도입니다. 자, 이 반도인데 한국의 이제 반도예요. 사실 저도 한반도라는 용어를 사실 수업 시간에 많이 쓴 것 같아요. 나 쓸 때마다 기분이 그걸 대체할 만한 뭔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자, 이때 이 한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인, 우리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 사람들이라고 불렀지 절대 한민족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조선 반도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 한반도라는 명칭 자체가 1902년에 일본의 기자가 이제 한국을 쭉 돌아보면서, 그때 우리 지역을 돌아보면서 여기가 이제 반도다. 이제 그래서 사실 처음 이제 일본 기자가 처음 쓴 단어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끔 이게 식민 용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거는 좀 너무 극단적이진 않나 싶긴 하지만, 아무튼 반도 자체가 나쁜 용어는 아니니까. 자, 지리적 특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 한반도의 역사 발전이 자주적이기보다는, 자, 자기들은 이제 중국은 대륙국가, 일본은 해양국가죠. 그러면서 외세의 타율, 그러니까 외부의 세력이 뭔가 우리를 뭔가 이렇게 이끌어줬다는, 그죠? 뭔가 자극을 줘서 발전을 했지, 우리가 뭔가 도태되기 쉬운 그런 지역이었다고 말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자, 그런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제가 밑에다가 써놨어요. 자, 반도 국가인 이탈리아는 거대한 로마 제국을 세운 조상의 근거지였고,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뭔가 그 로마의 중심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반도라고 해가지고 그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대제국을 건설할 수 없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반박의 근거가 되겠죠. 자,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반도예요. 반도. 그래서 자, 여기도 무적 함대를 거느리면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특히 우리가 콜럼버스가 신항로를 개척한 이후 이제 스페인의 명을 받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이후에 발전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남아메리카에 있는 은광을 발견을 하게 되면서 이 은을 통해서, 중국은 은이 화폐였기 때문에 스페인이 그 은을 들고 가가지고 중국에서 물품을 사오면서 아주 막강한 그런 국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라는 지리적 특성이 필연적으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말도 안 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근거고요. 자, 두 번째 근거는 뭐냐? 자, 고려는 당대 최강 국가였던 이제 거란족 요란 나라죠. 요 나라. 그리고 여진 금나라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몽골은 원나라였죠. 원나라. 자, 원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자주적으로 맞섰다. 우리 특히 원나라하고 우리 각각 사실 뭐 할 얘기는 많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설명을 쭉 들으세요. 이 지문에 있는 내용만 충분히 이해를 하면 되고요. 제가 뭐 필기해 준 거는 뭐 그냥 참고만 하시고 굳이 필기는 안 해도 됩니다. 역사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거란에서는 뭐 서희도 있고, 그죠? 그리고 강감천도 있고 막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외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방어를 했었고, 금나라는 우리 별무반 있었죠. 별무반, 윤관의 별무반, 특별한 무술을 가진 그런 집단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동북 구성 쫙 축조를 하고, 그죠? 그리고 원나라, 우리 삼별초가 아주 끝까지 항쟁을 했었죠. 제주도까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식으로 자주적으로, 자주라는 게 뭐냐면은 스스로 자자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고려시대는 이랬다는 거. 자, 조선은 임진왜란, 특히 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제가 사실 할 말이 있는 게, 우리가 임진왜란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주 막강하게 이겼어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기보다는 굉장히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죠? 우리가 이긴 전쟁은 맞는데 점점점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우리 이제 일본이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에 딱 손을 댔던 시기에는 임진왜란에 대해서 굉장히 또 예민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나아온다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싫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이제 처음에 다 이렇게 이제 막 평양까지 수도해가지고 평양까지 딱 이렇게 뭔가 첫 번째로 일본이 진출을 하긴 했지만, 우리 이순신 장군이 아주 적극적으로 맞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극복을 했다는 거, 끝까지 맞서서 국난을 극복을 하였다.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이거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위인이라고 하면 꼭 이렇게 이순신을 딱 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 출신이죠?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쵸? 이순신도 군인이었고, 그쵸? 그러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하고 자기하고 뭔가 동질화를 시키면서 막 이순신 장군 지금 광화문에 있는 그 동상도 딱 세우고요. 그러면서 그거하고 자기하고 마치 동일화를 시키는 거죠. 왜냐? 우리나라 자체가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중국하고 비슷하게 문치주의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뭔가 많이 배우고 뭔가 경제에 대해서 알고 정치에 대해서 아는,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반면에, 본인은 이제 군인 출신으로서 뭔가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순신을 뭔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렇기는 했지만 또 이제 이순신도 강조를 했었고, 특히 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1000원짜리에 누가 있죠? 이황이죠. 이황. 그죠? 이황의 성리학이 사실은 일본에 전해지면서 임진왜란 이후에 이황이 편집한 이 성리학이, 학문이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일본에서 아주 극도로 아주 완전히 성리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황의 성리학이 이 에도 시대로 들어가면은 또 이 사무라이들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면서 그들만의 또, 그러니까 이 성리학이라는 거를 한마디로 하면은 바로 질서거든요. 질서. 상하 간의 질서. 그죠? 군신 간의 질서,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 그리고 무사와 그리고 뭐 그 밑에 있는 사람들만의 질서. 그러니까 그 에도 시대에 딱 들어가면은 일본 자체가 굉장히 평화로워지는데, 그게 바로 이황의 성리학의 영향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황의 성리학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 100편이 넘고 전문가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는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확실히 임진왜란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물이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사실 일본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가하기 나름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의견이 갈릴 수도 있겠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뭐 조선에서 왔든 중국에서 왔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이건 배울만하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배우고요.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학문으로 뭔가 구축해 나가고, 자기가 이렇게 뭔가 더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은 사실 뭔가 학문이 외부에서 들어왔지만, 그게 뭐 조선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자기들이 발전을 시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류가 활발했던 그런 나라는 끊임없이 발전을 하게 되고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딱 이렇게 이제 딱 우리 총균세 책에 거기서도 봤다시피 명예의 쇄국 정책, 국가를 봉쇄하는 그런 정책이 뭔가 쇠퇴를 불러왔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비춰봤을 때 여러분 각자들도 이 남의 뭔가 주변에서 학교 다니면서도 저 친구한테 내가 이런 면을 배워야겠다. 저도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보면서 배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그게 바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자, 뭐 그렇습니다. 자, 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자,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철도를 만든 게 아니죠. 이거는 뭐 당연히 알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자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군량을 이렇게, 군량미 같은 거를 딱딱 전달을 해가지고 이 군인들이 어쨌든 이게 뭐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밥은 꼭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 끼는 안 먹어도 하루에 한 끼는, 아니지, 하루에 두 끼는 먹어야죠. 그쵸? 최소한.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빨리빨리 옮기려면은 철도는 꼭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어디였죠? 바로 서울과 인천, 경인선이었죠. 그렇죠? 경인선도 어쨌든, 자, 이 철도를 만들어진 거, 이 우리 부설권을 두고 사실 러시아, 미국, 그죠? 일본 아주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빨리빨리 우리나라에서 다 뜯어가려고. 정말 못됐죠. 자, 그래서 조선 침략, 그죠? 조선 침략을 용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저는 그런 말 들으면 되게 속상한 게, 일제강점기 때문에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거 아니냐, 그런 말 하면 진짜 너무 열불이 나요. 그렇게 안 해도 우린 충분히 발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자, 1920년대에, 자, 뭐 연도는 알 필요 없지만 이거는 그냥 뭐 우리나라 뭐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하면 되죠. 일본의 식민 수탈 과정에서 조선의 삶은 이제 악화가 되었으며, 자, 소작쟁이, 이렇게 뭔가 의견을 뭔가 이렇게 의논하고 뭔가 분쟁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소작농들, 그러니까 소작이라는 게 지주가 있고, 이 토지의 주인, 지주가 있고요. 그 밑에 소작, 조그맣게 작물을 재배하는 그 소작농이 있는데, 소작농이 자기는 열심히 일하지만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추를 열심히 뽑았지만 일당이 1,000원이야. 그거 뭐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어요. 뭐 소작쟁이도 그렇고 노동쟁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증가를 했고, 특히 1930년대 들어가면은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일전쟁이 딱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완전히 많이 뜯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도움으로 발전했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정체성론. 자, 이거는 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게 아니라 뭐 교통 정체할 때 정체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뒤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경제사를 기반으로 하는데, 조선과 대한제국 시기는 세계사적 발전 과정인데,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이 세계사적 발전 법칙을 이제 말한 사람이 바로 유물론자. 그러니까 유일하게 물질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물질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어쨌든 가장 이렇게 근본에 있다고 말한 사람이 막스였죠. 막스가 국가가 발전하려면은 뭐 고대 노예사회부터 봉건사회, 중세 봉건사회,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그리고 고대 노예, 원시, 그리고
원시, 고대, 중세, 근대, 그리고 현대까지 와가지고, 현대에는 이제 근대에서 자본주의가 확 피어나게 되다가 뭔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프롤레타리아가 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는 이제 돈을 열심히 많이 본, 어쨌든 뭔가 지배층이 아닌 피지배계층인데 돈이 많았던, 그죠? 그런 사람들이 뭔가 반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새 세상, 공산주의,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거다라고 말한 게 막스였죠. 뭐 그렇게 이때 막스라는 것 자체가 어제 고대부터 현대까지 역사가 쭉 발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발전 자체가 뭐겠어요? 사회 진화론, 그죠?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그때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뭐였어요? 적자 생존, 적절한 그런 사람이 생존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뭔가 발전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게 바로 그 전제였잖아요, 그죠? 기본 전제였는데, 그것과 마찬가지 뭔가 단계가 있다는 건데, 국가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고대, 그죠? 원시, 고대, 중세, 근대, 현대까지 쭉 발전이 5가지 이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고대에 머물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쭉 규정해서 보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양사 중심이죠. 서양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 세계 역사를 획일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게 요즘이 아니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그런 움직임이 끊임없이 있었고, 이거를 이제 다양성을 인정한다, 이게 이 자체가 뭐냐면 포스트 모던이에요. 포스트 모던.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하나의 법칙, 서양이 만들어 놓은 그 뭐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을 뭔가 그 법칙 말고 그 주변의 법칙들도 다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포스트 모던까지. 자, 더욱이 조선 왕조는 무슨 사회였냐면은, 이게 관료 사회였어요. 관료 사회? 관료 사회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왕이 있고 그 밑에 의정부 있죠. 의정부 있고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부서가 있고, 그죠? 이렇게 육부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쭉 뭔가 체계화되어 있는 국가 중앙 집권 체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 체제만 본다면은 고대 국가라고 절대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또 이게 이제 첫 번째 뭔가 그런 근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토지제도의 변천, 토지제도가 어떻게 변천을 하죠? 그러니까 이 토지제도, 수치제도, 여기까지 가면 너무 오바다, 그죠? 토지제도의 변천. 그러니까 이 제일 처음에 조선 전기에는 과전법을 실시를 하면서, 그죠? 뭔가 이렇게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땅을 주고 뭐 그런 식의 가다가 그게 이제 점점 폐지가 됐죠. 어쨌든 토지제도가 조선 전기에만 있고 폐지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치제도가 점점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토지제도 자체도 그렇고 이제 그게 뭐냐면 하나의 관리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달달이 월급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땅으로 월급을 주다가 조선 후기쯤 되면은 땅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뭔가 재정, 뭐 쌀이나 뭐 이렇게 뭐 상평통보로도 줬겠죠? 뭐 이렇게 돈으로 줬다는 거. 자, 뭐 이렇게 변천이 있었고,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이거 조선 후기에 굉장히 큰 그런 거였죠. 자, 이게 뭐냐면은 화폐인데 상품이 화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집에서 농사 짓고 이거를 뭔가 그냥 이렇게 자급자족하는 형태 뭐 이렇게 하다가 조선 후기에 가면은 자급자족이 아니라 뭔가 내가 너무 많이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팔아서, 그래서 뭔가 더 이윤을 취하고, 그 이윤을 차지하는 그게 뭐냐면은 상품이라는 거죠. 상품 자체가 화폐로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뭐 포나 면포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그런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을 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분제가 당연히 동요가 되죠. 왜냐면은 이 상품이 내가 뭔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전에는 양반이 있고 뭔가 서민층이 있었다면은 그대로 자급자족하면 쭉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서민이 만약에 본인이 농사를 짓고 이거를 더 많이, 너무 많이 생산해서 팔면은 이윤이 생기면서 이 양반보다 돈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걸 유럽에서는 부르주아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뭔가 이 사회적 신분 질서는 밑에 있지만 그게 뭔가 이렇게 더 부를 더 창출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신분제의 동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신분을 사고 뭐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근대적 상업체제가 등장을 하고 뭐 그런 비슷한 맥락이었고, 실학의 등장. 조선 전기에는 뭔가 성리학, 그러니까 굉장히 형 이상학적이고 뭔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학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막 그렇게 했다가 이제 실제 유용한 학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잘 살기 위해서 뭔가 토지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상업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 박지원의 열하일기 막 그런 거 나오고, 뭐 수레를 끓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실학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주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은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진짜 우리가 고쳐야 할 생각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건데, 붕당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자, 일본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국 민족은 과거부터 서로 다투고 당을 나누어서 뭔가 이 분쟁을 일으켰다는 건데, 이 용어 자체가 이거는 확실하게 식민 용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제 용어죠. 그래서 이런 단어는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선천적으로 당파를 만들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자, 그래서 정권 쟁탈전에만 집착을 해서 현실 문제는 못 보아서 스스로 망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선의 붕당 정치를 뭔가 배우면서 이렇게 많이 싸우고 뭔가 이렇게 복잡한 이런 역사가 도대체,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왜 그러냐면은 요 밑에를 먼저 봅시다. 조선의 붕당 정치는 현대의 정당 정치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띤 선진적인 정치 문화예요. 자, 붕당은 왕권의 전제화. 자, 전제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전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왕이 너무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붕당이에요. 자, 붕당은 뭐냐면은 당은 당인데 붕이에요. 친구 붕자를 써가지고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뭔가 당을 형성을 하는, 그죠? 뭔가 무리를 형성을 해가지고 의견을 뭔가 절충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지금하고 매우 똑같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금 정치권, 지금 이제 가을님, 뭐 여러분들은 국영수 하느라 바쁘겠지만, 가을님하고 이제 그 윤님하고 막 이렇게 그런 이제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솔직히 말해서 바람직하게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가을님이나 윤님이나 뭔가 한쪽으로 이렇게 권력이 지금 사실 윤님이 굉장히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고, 이 가을님이 이제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어쨌든 보면은 권력을 굉장히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는 뭔가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왕이 독재하는 것은 최대한 방지를 했고, 그 중에서도 붕당 정치는 한쪽의 세력만 대변하지 않고 골고루 의견을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정치 제도였다는 거. 여당과 야당과 비슷하고 세계 정치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뭔가 서로 다투고 이런 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수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전 세계 정치에는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고, 특수하고 부정한 성격으로 돌리는 거는 옳지 않다. 이게 뭐지? 자, 아무튼 그래서 더 나은 정책을 위해서 공론, 그러니까 공동 이제 여론이죠. 그거를 이제 형성을 하고 표현하는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런 권력에 대한 이 견제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권력은 그게 싫어서 바보를 만들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시키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야 무작정 외워,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게 권력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반항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그냥 뭐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북인과 남인, 서인 이렇게 막 다 나뉘어요. 그쵸? 뭐 노론소론, 그죠? 벽파, 시파 막 이렇게 막 다 나뉜단 말이죠. 자, 이거를 이제 비유로 들자면은, 제가 탕수육을 정말 좋아하는데
탕수육으로 보는 조선붕당 이해. 우리 뭐 항수사 시험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 한번 보세요. 뭐 동인과 서인. 부어 먹는 게 제맛, 찍어 먹는 게 제맛. 여러분들은 부먹인가요? 찍먹인가요? 저는 찍먹입니다. 근데 찍먹도 좀 까다로운 게 저는 아예 푹 찍지 않고 요즘은 어떻게 먹냐면은 그 소스에 있는 그 까만 거 있잖아요. 그 목이버섯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올려서 먹어요. 탕수육에다가. 그렇게. 그 허락은 맡아야 되지 않냐? 그냥 부으면 안 되잖아. 막 이런 식으로 의견을 뭔가 이렇게 절충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정말 이런 이해들 정말 안 돼. No. 자, 허락 없이 부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요 놈들. No.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자기 뭐 여러 번 찍어 먹냐, 조금만 찍어 먹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다가 직접 해 먹으면 맛있으려나? 자, 아무튼 뭐 간장에다가도 또 찍어 먹자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탕수육을 내가 찍어 먹을 방법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자유잖아요. 그쵸? 나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 만약에 국가에서 여러분한테 전국에 있는 탕수육파들 무조건 다 부먹이야 이렇게 하면은 뭐 그거 다 먹어야 된다면은 그게 뭐예요? 그거는 왕권의 전제와죠. 그쵸?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무조건 마스크 써야 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건 우리 국익을 위한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 마스크 잘 써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새로운 아주 이제 부먹과 찍먹의 결정판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이거 인스타에서 봤었어. 언젠가. 그래서 제가 찾아봐서 갖고 왔는데 바로 깔먹은 밑에다가 소스를 이렇게 해놓고 위에다가 정말 맛있어 보인다. 그죠? 그래가지고 찍먹인 애들은 밑에서 먹으면 되고 부먹인 애들 밑에서 먹고 찍먹인 애들은 위에 거 먹고. 배고프다. 그죠? 딱 배고플 시간이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아니다. 밑에 봐야죠. 그냥 자, 남북 간 우리가 경제 대국이고 그쵸? 초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국가적 문제라는 건 뭐라 했죠?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뛰어넘은 그런 문제라 했죠. 그래서 빈곤 기아 있었고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면서 평화 분위기. 자, 그래서 세계 평화. 그러니까 이 통합사회의 전체적인 방향은 세계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거는 시험 끝나고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 네, 여러분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말고사 모두 5점만 맞으세요. 자, 5점이 북한말로 뭐라 했죠? 5점이 바로 100점. 자, 여러분 수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기말고사 화이팅!